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같이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은 그냥 뭐 답 맞추고 가자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어떤 게 나오나 이런 거를 같이 염두하시면서 보시고요. 그냥 뭐, 이 문제가 나왔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시대 흐름도 같이 파악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일부러 문제 흐름 잘 파악하라고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하라고 일부러 그거에 맞추어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1번. 자, 1번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오면 대개 1번은 신석기나 청동기 아니면 고조선 아니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석기, 청동기는 되게 다 알죠. 왜냐면 뭐 신석기 시대야 뭐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청동기야 뭐 이제 청동기 시대 고인돌 나오니까 알겠는데 이제 그 1번 문제 만약에 고조선 나온다 그러면 조금 어려워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거 나오면 막 멘붕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 쌤이 일부러 이제 첫 번째 문제를 고조선 문제로 낸 거예요. 자, 고조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대부분 위만이 나와요. 위만. 위만이 보니까 부왕, 준왕이 있을 때, 특히 준왕이 있을 때 위만이 들어와가지고, 고조선에. 그런 다음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됐어요. 그럼 그 위만이 뭘 하냐? 그 다음에 그 위만이 가에 들어가는 걸 할 텐데, 대개 또 위만이 한 거 대부분 두 개만 시험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첫 번째가 철기를 원래 철기를 고조선이 썼었거든요. 근데 썼었던 철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더 많이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해요. 자, 본격적이라는 수용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더 많이 무기를 만들게 도와주고 더 많이 나눠 주어서 또 더 튼튼한 농경 기구를 만들게 해주는 거. 이런 게 본격적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도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이미 철기 시대가 됐고요. 이미 철기 시대가 언제 됐냐면은 이미 요때쯤 이게 전체 흐름이니까 이미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이미 철기는 수용이 됐어요. 근데 그 철기를 더 많이, 더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위만의 업적이에요. 본격적 수용.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고조선이 원래 영토가 이렇게 너무 못 그렸나요? 자, 잘 그려볼까요? 자, 고조선. 이 영토가 있으면 이쪽에요. 원래 고조선 영토는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근데 아래쪽에 진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한이 있었고요. 한. 근데 이 나라가 이 진이 한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싶대요. 근데 교육을 할 때 배를 타고 못 가요. 그땐 배를 잘 못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누구 땅 밟았어요? 고조선. 그러니까 그때 고조선이 야, 진, 너네 왜 우리 땅 밟아? 라면서 딱 잡고서 중개무역이라고 이제 하면서 좋은 말로 중개무역이죠. 나쁜 말로 삥 뜯기. 그래서 중간에 진한테서 막 뜯어내요. 이게 중개무역이에요. 나중에 한 나라가 열받아요. 이런 중개무역을 한 100년 정도 했거든요. 한 나라가 열받아가지고 한 무제 때 쳐들어와서 결국은 고조선이 한의 침략으로 망하죠. 자, 그래서 지금 위만이 첫 번째로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는 진이 한과 교육할 때 좋은 말로 중개무역을 해서 돈을 좀 벌어요. 나라의 부를 좀 이제 극대화시킨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업적은 뭐냐면 중개무역이에요. 그럼 이게 시험에 나와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대부분. 그러면 지금 정답은 2번 나왔죠, 그죠? 그럼 나머지 볼게요. 한 사구는 여기에요. 왕검성이 함락되잖아요. 누가 쳐들어와서? 한무제가 쳐들어와서. 한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망한다며. 그럼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왕검성이 함락이 돼요. 왕검성이 이 나라 고조선의 수도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설치한 한 사군이 나오는 거죠. 한나라가 설치한 사군이 뭐냐면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런 거예요. 자, 아마 그때부터 팔조법이 막 더 법이 많아지게 되면서 각박해지고 풍속이 더 어지러워졌겠죠. 그죠? 그리고 천군이 소도에서 제사 지내요. 이건 어디지? 이건 삼한. 삼한의 재정 분리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환웅 부족이 토착 부족과 연맹하였습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고조선 나올 때 이때 말하는 거잖아요. 고조선 성립될 때, 그치? 아니고. 연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서쪽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연나라의 침략을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요서를 경계로 해서 연나라하고 대립했다가 나중에 져요. 그래가지고 서쪽 땅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연과 요 박스에 있는 거는 연과 사이가 안 좋은 정도. 나중에 연한테 지는 거는 이때쯤이겠죠. 이렇게. 오케이. 여튼 그러니까 답은 나왔죠. 철기, 본격적인 수용이나 중개무 이런 정도가 나온다. 오케이. 1번 해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2번이에요. 다음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와, 문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요. 작년 6평 때 나왔던 문제 지도예요. 근데 뭘 맞추라고 한 거냐면은 자, 지금 우금치, 전적비, 비석을 주고 무령왕릉 주고 뭐 공산성 주고 석장리 유적을 준 다음에 여기가 어디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춰보라는 거죠. 쌤이 이걸 그냥 쌩으로 다 맞는 게 아니라 변형한 거란 말이에요. 지도가 원래 작년 거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제 맞춰봐야죠. 어딘가. 자, 우리 많이 모르지만 하나는 알아요. 하나. 자, 공주 우금치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동학의 마지막 격전지가 우금치 전투였어요. 거기가 바로 공주였죠. 공주. 즉 여기는 공주예요. 도시가 공주. 공주가 옛날에 뭐였냐면은 웅진이었어요. 웅진. 웅진은 어느 나라의 두 번째 수도냐면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예요. 백제의 두 번째 수도. 그럼 원래 백제 첫 번째 수도가 어디죠? 원래 백제 첫 번째 수도는 여기지. 한성. 서울의 한성. 근데 나중에 고구려가 치고 들어왔어. 고구려가 남진 정책하니까 밀려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쳐 온 거죠. 웅진으로. 그죠? 나중에 웅진에 있다가 이 웅진에서 무령왕이 막 무령왕릉 만들고 이러면서 나름 나라의 발전을 많이 꾀했어요. 잘 안 됐죠. 나중에 웅진에서 또 천도를 해요. 이번에는 도망친 게 아니라 더 발전된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때 성왕이 사비로 가죠. 사비. 사비는 지금의 부여예요. 부여. 여튼 근데 시험에는 지금 여기는 공주가 나온 거죠. 이 사비에서는 이제 이게 백제 세 번째 수도인데 백제 세 번째 수도 성왕이 천도했어요. 이런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걸 골라봐라. 자,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다른 거 지웁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아까 문제는 포인트가 웅진이니까. 자, 웅진은요. 정답 먼저 찾으면 백제가 한성을 함락당한 후 천도한 곳이다. 5번이 답이에요. 쌤이 여러분 이 문제 별로 안 고쳤어요. 지도가 원래 나왔던 거라니까. 절대평가라고 우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나머지 볼게요. 장수왕이 천도한 것이다. 장수왕은 어디로 천도했게요? 장수왕은 원래 국내성 저 압록강 지역에서 남진 정책하겠다고 평양으로 천도해왔죠. 평양성으로 남진 정책하면서 이것도 남진 정책하면서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곳이다. 청해진 설치한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전라도에 있는 완도입니다. 완도. 그 다음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위치하는 곳이다. 여러분 가봤죠? 수학여행 때 어디 갔을 때 저거 있었어요? 자서 기억 안 나요? 어디 갔어요? 경주. 본 것 같긴 한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4번 팔만대장경이 보관되는 곳이다. 이거 어디예요? 팔만대장경은 지금 합천 해인사에 보관돼 있지. 답은 5번이고. 이렇게. 오케이. 자, 이번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알아놓으세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3번 문제예요. 자, 이거는 쌤이 일부러 여러분들 흐름을 좀 알려주려고 2번 문제랑 좀 연결시켜서 만들어봤어요. 자, 천도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봐봐요. 잘 보세요. 원래 수도가 어디예요? 국내성. 근데 어디로 왔어요? 평양성. 누구지? 아까 방금. 누구? 장수왕. 장수왕이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진 정책. 남쪽으로 좀 더 영토를 넓히고 싶으니까 수도도 남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남진 정책이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다. 그러면 이제 내려왔어요. 아마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디를 칠까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제 서울을 치겠지. 그럼 누가 당해요? 백제가 당해요. 백제가 당해서 도망칠 거 아니에요. 백제가 원래 수도가 어디였는데? 한성이었는데 여기를 아마 잃어버릴걸? 잃어버리고 어디 갈까요? 도망쳐가지고 웅진으로 가겠지. 웅진 아래쪽에 있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그죠? 백제 수도 그치? 백제가 천도하는 거 나와 있어요. 백제가 지금 한성에서 웅진으로 가는구만. 웅진. 아까 웅진이 어디라고? 어디? 공주. 공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가나 천도 사이 시기에 뭔 일이 있어야 이렇게 천도를 해요? 장수왕이 한성을 쳐야지. 그죠? 그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볼게요. 2번. 고구려가 한성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냥 문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모르는 지도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틀리지 문제를. 여러분 문제 딱 봤을 때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이 부분에서 뭐 어디를 아는 거지? 내가 배웠던 거 내가 뭔가 배웠던 게 나온 걸 텐데 어디에 힌트가 있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문제를 맞춰요. 알겠죠? 너무 처음부터 어떻게 어려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맞출 것도 못 맞춰요. 알겠죠? 답은 2번. 나머지 소스림왕이 율령을 반포했다. 소스림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해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전성기가 와요. 소스림왕의 조카가 나중에 왕이 되죠. 그게 누구예요? 광개토 대왕이잖아요. 광개토 아들이 누구예요? 장수왕이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가전. 그 다음에 3번에 장보고 청해진. 여러분 장보고는 통일신라 사람이에요. 통일신라. 그러니까 삼국이 다 통일되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장보고. 그러니까 안 되죠. 이건 나 뒤. 그 다음에 4번 발해가 산둥반도를 공격했어요. 발해도 당연히 나 뒤가 돼야 되죠. 그죠? 발해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왕건. 왕건 언제 사람이에요? 고려. 틀렸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자 4번까지 보고 잠깐 칠판 지우고 깨끗하게 지우고 갈게요. 자, 밑줄 친 이 나라 그랬어요. 이 나라는 영주에서 동으로 2000리 밖에 위치하며 남쪽은 신라와 맞닿아 있다. 남쪽에 어디랑 다 있다고? 남쪽은 신라하고 다 있대요. 자, 그리고 동쪽은 바다에 닿고 서쪽은 거란에 접했대요. 느낌이 왠지 신라랑 접했으면 고구려인가? 싶은데 보니까 거란하고 막 다 있대요. 뭐 일단 보자 밑에 것도. 이 나라 왕들이 학생을 자주 파견해서 이것저것 배웠더니 해동성국이 되었대요. 그럼 어디예요? 해동성국은? 발해. 자,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발해는 역사가 짧아요. 발해는 여러분 3명만 알면 돼. 이 사람은 다 아니까 굳이 안 쓸게. 그래 뭐 4명 하나 더 추가할게. 4명. 누가 세웠어요? 대조영. 고구려의 옛 유민들과 말갈족을 모아서 세웠죠. 그 다음에 나중에요. 발해가 일단 너무 당나라가 싫은 거야. 당나라랑 신라 때문에 우리 고구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적대적으로 당나라 대하면서 당나라에서 엄청 힘을 막 써. 막 친다고 당을 쳐. 이 왕이 누구냐면 힘쓸 무왕이야. 무왕이 엄청 당나라와 신라한테 적대적으로 대했어요. 무왕. 근데 막 싸우다 보니까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문화 발전도 안 되고. 안 되겠어. 당을 배워봐야 되겠어. 당나라 문화 배울까? 이러면서 문왕. 문왕은 한자가 그럴 문자, 그럴 문. 뭔가 문예 진작에 힘쓰는 사람. 나중에 문왕 때 나름 좀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최대영토를 만들어요. 최대영토가 선왕 때 나와. 이때 들은 별명이 해동성국이야.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 쉬운데 무왕이 힘쓸 무니까 왠지 이때 막 최대영토 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때 최대영토. 그 다음 어떤 왕 나오냐? 그 다음 왕도 아니야. 멸망. 이렇게. 발해가 원래 역사가 길지가 않고요. 기록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영토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 중국의 영토죠. 지금은. 그래서 여기는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멸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멸망은 거란족한테 망해. 여기 붙어있는 거란족이 쳐서 망해요. 그럼 봐봐요. 옳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자, 문왕은 수도를 상경으로 옮겼습니다. 맞아요. 상경성으로 옮겨서 되게 계획된 도시인 상경성을 세워요. 이게
아주 당나라 문화를 본받아가지고 계획적으로 조직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처음부터 계획 도시였어요. 당나라 걸 본받아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대주영이 고구려 유민을 데려다가 만든 거죠. 자, 그리고 당과 신라가 엄청 미웠어요. 되게 적대적이죠. 그러니까 어디하고 친해야 돼요. 아니, 아무리 여기 이쪽에 이제 이쪽에 발해가 있고 여기 나중에 신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라하고 당하고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어디랑 친해야 되냐면 친하게 지낼 데가 없어요. 일본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일본과 친선을 맺어요. 일본과. 그럼 이거 맞아요. 자, 일본과 친선관계 맺었다. 맞고. 자, 무왕은 장문휴한테 산둥반도 어디 있어? 산둥반도 여기 있잖아. 여기 이쪽에 뾰족 튀어나온 거. 여기 먼저 치게 만들었어요. 무왕 힘쓸 무 맞아요. 다 맞네. 마지막 5번이 답인가 보다. 그죠?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이거는 아까 어디였어요? 그죠? 고구려.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역을 차지했어요. 이거 어느 왕이야? 장수왕이잖아요. 장수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고구려. 그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간 칠판이 쌤이 보기엔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그 다음 연결시켜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5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방금 4번까지 봤을 때보다요. 약간 쌤이 부어 보일 수 있어요. 촬영하다가 중간에 마이크가 조금 튀어서 이거를 연결시켜서 같이 보고 있는 거라서요. 날이 바뀌었어요. 하루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튼간에 같이 볼게요. 우선은 자, 5번 문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려시대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되게 지배층의 변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배층의 변천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고려시대 지배층 중에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배층이 누구냐면 바로 문벌 귀족이에요. 이 문벌 귀족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보이지만 이자겸의 가문이 아주 대표적이었고요. 이 문벌 귀족은 음서와 공음전의 특권을 받은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일단 같이 볼게요. 밑줄 친 인물이 활동한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보니까 이자겸의 집안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이자겸이 지금 이자겸이 낳은 딸내미가 인종을 낳았는데 인종이 또 이자겸의 딸한테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종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이모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경원 이씨 가문이 정말 많은 왕비를 배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재겸 집안이 너무 아주 비대한 권력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 경원 이씨 집안은 왕실과의 계속된 혼인 관계를 통해 유력한 외척 가문이 되었다. 특히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에게 딸들을 시댁 보내고 인종이 왕에 오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국가로 보기에는 뭐다? 바로 고려 시대가 될 것이고요. 고려. 자, 그러면 고려 시대에 해당하는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 돼요. 자, 빈공과에 합격했던 육두품이라고 돼 있는데 자, 빈공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거는 자, 신라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라시대 빈공과라는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라시대 옆에 있던 국가인 당나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통일신라 시기예요. 거의 대부분. 통일신라가 있을 때쯤에 옆에 당나라가 있었고 당나라에서는 빈공과라고 하는 외국인만 볼 수 있는 시험 제도가 있었어요. 여기에 합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최치원 이런 사람이 있죠. 자, 이거는 그래서 고려에 대한 게 아니니까 정답이죠. 나머지는 맞아요. 도평의사에 모였던 권문세족 그리고 문벌 귀족 가문이 이자겸 가문이죠. 자, 그리고 또 교정도감의 최고 책임자인 무신, 성균관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신진사대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시대 지배층을 공부할 때는 이런 정도 메모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맨 처음에 고려는 호족과 육두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려를 건국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점점점 신분이 고착화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높은 신분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서 가문이 엄청 좋은 아주 가문이 높은 가문으로 정착되게 되죠.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지배 계층으로 조금 정착이 돼서 이들은 음서나 아니면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에 혜택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후에 문벌 귀족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는 바람에 고려사의 내부가 모순으로 가득해지게 됐고 이것 때문에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게 되죠. 자, 무신정변이 터지게 되면서 무신이 순식간에 지배층으로 오르게 됐는데 여기서 이 무신들은요. 음서나 공음전 같은 특권을 빼앗아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체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직접 왕이 된 건 아니지만 왕과 귀족을 압박해서 힘을 사로잡은 무신으로서 이 국가를 이끌고 간 것이고 대표적으로 무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대몽항쟁을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막아냈고 막아내는 과정에서 강화도로 천도했다. 강화도로 천도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봐두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강화도로 천도를 했는데 천도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최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최우 이 부분도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무신들이 대몽항쟁을 하다가 이 대몽항쟁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요. 강화도에서 한 40년 정도 있었는데 이 4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나라가 간섭을 하게 되겠죠. 그럼 원의 그 간섭 시기에 원한테 막 아첨하고 막 이제 원나라한테 알랑방구를 막 끼면서 힘을 키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권문세족이에요. 자, 권문세족이라는 사람들은 문벌귀족과 비슷하게 그대로 음서나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을 특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을 키워나갔고요.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뭐 우리가 일제시대에 친일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는 친원파 이렇게 말해요. 친원파 또는 뭐 부원 세력이라고 하죠. 원한테 붙어서 막 알랑방구 일으키는 이런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여튼 그러면 이게 권문세족.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너무 이들이 이제 부패했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이에요. 자, 신진사대부들은 당시 권문세족은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불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사상이라고 여겨지게 됐던 성리학, 이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권문세족을 비판했고요. 이 신진사대부들은 머리는 좋은데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마치 고려사회가 새로 나올 때 머리는 좋은데 힘이 약했던 육두품들이 호족을 끌고 와서 새 나라를 만든 것처럼 여기에서도 신진사대부가 누구? 써볼게요. 신흥 무인 세력. 신흥 무인 세력을 자기 품으로 끌어안아서 둘이 같이 이제 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조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정도전이고, 물론 정몽주도 있지만 정몽주는 고려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정도전이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힘을 합쳐서 결국은 이제 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되죠. 여기 하나 더 써볼게요. 정도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러면 고려시대 모든 지배층은 싹 다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받고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고려 말에 활동한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말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서 향리의 자제가 많았고 과거를 통해 관직이 올랐대요. 그러면서 여기 아까 포인트. 성리학을 기반으로 삼았대요. 그럼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옳은 걸 골라보자. 누구를 비판하면서 컸다? 그쵸?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성장한 거죠. 그럼 나머지를 볼게요. 화백회의에 참여했어요. 자, 화백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죠? 진골귀족이죠. 진골귀족. 통일신라죠. 음서와 공음전 특권을 누린 거는 대부분 문벌귀족이나 아니면 권문세족이죠. 두 글자 여기는 문벌귀족이나 아니면은 권문세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호족과 연합해서 건국에 기여했어요. 호족과 힘을 합친 것도 육두품이고 강화도로 천도한 거는 무신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려의 모든 지배층을 정리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조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신문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저기 보니까 자, 조선 4대 국왕의 땡땡 특집 그랬는데 이 왕이 누군가를 보니까 포인트가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사군 육진, 그리고 전분 육등법과 연분 구등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고등학생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 그러면 한글 창제 말고 다른 업적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분은 바로 세종대왕님이세요. 자, 지금 세종대왕님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세종대왕이 4대 왕이다라고 하는 거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맨 처음에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고 그다음 이성계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는데 그때 맨 처음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자기 형을 앉혔어요. 그 형이 이제 정종이고 그다음이 태종 이방원이에요. 그다음 그 태종 이방원 아들이 세종대왕이니까 4대 왕 그러면은 세종대왕이다라고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세종대왕님이 왕이 되셔서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자, 그거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거 4군 6진을 개척해서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더 위쪽으로 확장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의정부 소사제를 실시해서 좀 더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좀 더 포용적인 정치를 펼쳤었어요. 그리고 세금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전분 6등법, 땅의 토질, 토질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를 구분해서 밭 전자죠. 땅의 토질을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해서 더욱더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두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분 구등법은 해 연자예요. 한 해의 풍흉을 9개의 등급으로 쪼개서 그냥 뭐 단순하게 아 이번에 흉년이에요. 아니 풍년이에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올해가 어느 정도의 비옥도를 어느 정도의 풍흉을 보여주는가 이거를 정비하겠던 분도 바로 세종대왕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가지 있죠. 이거는 반드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야 쉽게 나와요. 이렇게 훈민정음 창제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 이거 말고 나머지 것들도 받으시고요. 말이 나온 김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은 세종대왕님이 되게 아꼈던 기술자 한 명 있었죠. 장영실. 자, 이 사람이 만든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자, 치국이 비를 재는 기관이죠. 비를 재는 기구죠. 그리고 앙부일구, 해시계, 앙부일구, 그리고 물시계, 자경루, 그리고 역법서라고 해서 하늘을 관측한 다음에 언제 비가 오고 언제 서리가 내리고 언제 장마가 생기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농사를 지을 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역법서, 그러니까 절기를 파악하는 방법을 기록한 책을 남겼어요. 이게 바로 칠정산이라고 하는 거죠. 칠정산. 자, 그러면 절기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잘 짓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농법서 요것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말고도요. 이제 추가적으로 발명품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대개 이런 정도가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진대법은 고구려고요. 고구려. 이건 굳이 쓰지 않을게요. 당백전 발행은요. 흥선대원군이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구한말로 넘어가요. 많이 뒤로 가야 되죠.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은 고려시대에 신돈이 이끌고 갔던 공민왕이 만들라고 시켜서 신돈이 이끌고 갔던 당시 개혁기구였고요. 그리고 불국사는 신라시대, 통일신라에 나온 거니까 시대가 맞지가 않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보는 포인트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알겠죠?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이순신, 임진왜란, 3.1운동, 유관순, 세종대왕의 업적. 요거 3개 정도는 한국인이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다음에 8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2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이 2가지 주장이 등장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2가지 주장이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거든요. 자, 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주화라고 하는 2글자, 자, 주화, 화해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2글자에 신의 일평생에 허물어질 줄 압니다. 자, 그러나 신은 아직도 청에 화친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 일이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화해를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화해하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청나라하고 화해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청나라가 막 압박을 넣나 봐요. 그죠? 자, 그러자 반대로 그러니까 화해하고자 하는 의지죠. 이것이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명은 우리나라의 부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명나라의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지금 현재 어느 쪽에 있냐면요. 저기 만주 지역에 있는 상태고요. 중국은 지금 명나라가 있는 상태예요. 선생님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그려볼게요. 자, 당시에 요렇게 주장이 나왔던 시기는요.
너무 간단하게 그렸나요? 한국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만리장성이면 이 아래쪽에 명나라가 있었고요. 이 위쪽에 청나라가 있었어요.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치면서 이쪽에 여기 있는 자, 이 명을 쳐서 청이 여기를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럼 둘이 사이가 안 좋겠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조선은요. 예전에 이미 명나라가 우리를 임진을 한 때 도와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명을 마치 부모님처럼 받들어요. 근데 이때 청나라가 야, 우리를 임금으로 섬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청나라가 자기네한테 자, 군신 관계를 우리 조선에게 요구해 온 거죠. 자,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반응이 두 개로 나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청나라하고 싸우자. 이 새끼들 나쁜 놈들 아니냐. 지금 명나라랑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명나라가 우리 부모다. 이러면서 이때 자, 우리는 청하고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전론이고요. 아니다, 화해하자. 우리 지금 싸우면 진다. 이러면서 자, 주화론이 두 가지 주장이 나왔던 거예요. 자, 즉 이것은요. 청의 군신관계를 군신관계 요구를 받게 되면서 그 뒤 우리가 이제 보였던 대응인데 결국 누가 우세하게 됐냐면 주전론이 우세하게 됐어요. 우리 한국은 나라가 막 짓밟혀도 무조건 명나라 편 들어야 된다면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요것 때문에 바로 병자, 호란이 터지게 돼버렸어요. 오케이? 병자, 호란에서 우리가 져요, 이겨요? 저요. 우리 져가지고요. 이때 왕이 인조였는데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 가서 싸웠거든요. 근데 결국은 져서 끌려 나와서 309고두라고 하는 3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또 3번 머리를 땅에 찧어야 돼요. 이렇게 쿵쿵 찧어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아주 굴욕적인 항복의 외교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뒤에 이 청나라한테 복수하겠다 이러면서 북벌론을 말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자, 이 식이 있던 거죠. 옳은 건 여기 있네요. 후금, 즉 청나라죠. 후금이 청이 된 건데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실 때 요 글을 보시면 바로 이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당시 청나라와 명나라 정세가 어땠고 우리가 어땠는가, 위치가 어땠는가 이런 걸 봐두시면 더욱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서 그 다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9번입니다. 가 정책을 시행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를 보니까 우선은 자, 앞으로 군포 부담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부족분은 결작으로 보충한다는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군포 부담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인다 라고 했죠. 이거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법이죠. 이건 바로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역법은 영조가 실시한 것이었고 당시 남성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하면은 1년에 2필 정도의 군필을 내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 군필을 너무 부담이 크니까 1필만 내라라고 줄여준 게 바로 이 균역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시행한 왕의 업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탕평비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개념 시간에도 배웠었지만 이 탕평비라고 하는 것, 요 탕평비라고 하는 것은 영조가 붕당 정치에 대한 그런 싸움을 좀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탕평비, 영조와 연관된 여러 가지 업적 중에 자, 탕평책과 연관된다고 하는 거를 같이 봐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것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 선택지 쌤이 그걸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쌤이 만든 문제잖아요. 여기서 대동법을 실시한 왕 그랬잖아요. 대동법을 실시한 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이 대동법을 실시했고요. 자, 그리고 규장각, 신해통공, 초계문신제. 여기 지금 1번, 4번, 5번 요건 전부 다 정조가 여기는 영조의 손자죠. 그죠?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가 실시했던 게 바로 요 1, 4, 5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택지들에 등장하는 왕들은 반드시 알아놓으시고 웬만하면 이 제도가 어떤 건지에 대한 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기엔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개념은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자 10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다음 주장이 있던 시대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장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이 나온 시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여기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원과 정약용이 나왔는데 이 두 분은 모두 다 토지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농학파예요. 적어볼게요. 이 두 분은 모두 중농학파이다. 중농학파. 자, 그러니까 토지를 잘 분배해주게 되면 더욱더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중농학파나 아니면 혹은 중상학파 모두 다 어떤 파라고 하냐면 실학파 또는 뭐 실학자라고 해요. 이렇게 실학자가 성장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18세기. 즉, 자, 조선시대 전기가 아니라 후기예요, 후기. 자, 우리가 조선시대 후기에 얼마나 서민 문화가 많이 발전했고,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얼마나 신분제가 혼동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죠. 이 후기가 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신분제가 많이 흔들렸고, 그러면서 분홍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 농민들이죠. 이런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그들이 공명첩이라고 하는 돈 주고 그 첩지를 사기만 하면 신분이 올라가는 이런 걸 사게 되면서 서민의 문화도 많이 발전하고 양반도 아주 수가 많아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는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 자, 우선은 그 서민들의 문화가 아주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서민들은요, 문학작품을 어떤 거 좋아하냐면 한글 소설 이런 거 좋아해요. 소설. 자, 홍길동전이나 춘향전 같은 소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진경산수화 이것도 맞아요.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요. 진짜 경치를 그린 그림인 진경산수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맞아요. 자, 그리고 상감청자, 요거는 고려죠, 그죠?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건 고려시대의 상감청자니까 안 되고. 넘어가서 판소리와 탈춤이 유행하였습니다. 맞죠? 서민 문화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풍속과 민화도 서민들의 복을 비는 마음을 담은 게 민화고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을 그냥 그대로 그려낸 것이 바로 풍속화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나오게 됐고요. 요 문제에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대부분 시험 문제에 꼭 한 문제씩은 나오는 건데요. 조선시대 후기가 되게 되면은 얼마나 사회가 많이 변동하고 얼마나 서민의 문화가 상승하며 그리고 얼마나 신분제가 흔들리는가 그리고 얼마나 교역이 촉진되어서 전국적인 활동 범위, 전국적인 교육 활동 범위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수능이나 또는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들 중에 대부분 한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뭐 판소리, 탈춤 아니면 뭐 그림들, 서민들이 그린 그림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꼭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자, 지금 시대 분위기 언제? 18세기 조선시대 후기다. 이 부분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은요. 근현대사 부분이에요. 자, 근현대사 부분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은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딱 기점에 있는 사람인데 아주 정치를 잘하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정치를 잘했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세국적인 그러니까 좀 더 발전적이고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 나라가 좀 더 근대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근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에 힘을 더 많이 썼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그림을 보니까 지금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죠? 프랑스 군대가 왔고 이 프랑스 군대를 강화도에서 막아내고 있죠. 자, 그럼 이건 뭐겠다?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병인양요가 되겠다. 자, 그럼 병인양요는 선생님 여기 이렇게 적어볼게요. 병인양요는 병인 박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선생님이 흥선대원군과 연관된 사건의 흐름을 잘 파악하라고 하기 위해서 공부 좀 시켜보려고 일부러 문제를 사건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보세요. 자, 병인 박해가 발생했다. 자, 이게 뭐냐면 흥선대원군이요. 너무 프랑스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퍼뜨리는 그 천주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병인 박해를 시행했었어요. 병인 박해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절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서울에요. 거기서 이제 절두산이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냐면 머리를 계속 자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죽고 천주교 신자가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 한 10명 정도가 죽었어요. 이게 병인 박해예요. 그러자 프랑스가 화가 나서 쳐들어온 게 바로 병인 양요인데 이때 우리가 막아냈어요.
막아낼 때 정말 열심히 싸웠던 장수가 누구냐면 양헌수 장군이고요. 결국은 막아냈고 그 뒤에요. 나중에 신미양요도 있어요. 써볼게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것도 흥선대원군이 막아냈죠. 이렇게 두 번의 양요를 막아낸 다음에 너무 열받은 흥선대원군이 앞으로는 절대 우린 서양과 교류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화해하는 것을 배척하는 척합의를 전국에 세웠죠. 전국에 막 세워놨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흥선대원군이 결국은 하야하게 돼요. 고종이 이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잖아요. 이 고종이 나이가 들어서 본인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짓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반대를 받는 바람에 그 지지도가 떨어지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종이 이제 친정을 하게 됐고 고종은 다소 아버지와는 다르게 개화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 와중에 이 고종이 있을 때 운요 사건이 터졌는데 이때 일본이 한국을 압박해서 우리를 억지로 개항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를 이제 자기를 손아귀에 넣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 운요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고종은요.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압박을 당해서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두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의 근대화된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운요 사건 이후에 나오게 됐던 강화도 조약에 고종이 결국은 사인하게 되면서 결국은 조약을 맺게 돼요.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이때 있었다고 한다면 병인양요나 신미양요를 막아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운요 사건도 막아내서 일본을 격퇴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고종은요. 좀 더 근대화된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가 강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맺은 것이다 라고도 학자들이 보기도 한답니다. 여튼 간에 이 문제는 뭐죠? 자,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한 일로 이후에 등장한 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 사건 전에 있는 걸 고르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그다음은 12번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방금 우리가 11번에서 본 것처럼 고종이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를 열고 그러면서 이제 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서양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외국에 사절단들을 보냈었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청나라나 일본에 사절을 많이 보내서요. 뭐 영선사 아니면은 뭐 조사시찰단, 수신사 이런 식의 외국의 개화를 배우기 위한 개화 정책을 배우기 위한 그런 사람들 많이 보냈죠. 자, 근데 그러는 와중에 개화에 대해 반대하는 이모곤란이 터지기도 하고요. 이 개화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는 갑신정변이 터지기도 해요. 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이모곤란이나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이 개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이제 한국 내에서 보게 됐고요. 이러다가 이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막는 과정에서 청과 일본이 한국에서 만나게 됐어요. 자, 갑신정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과 일본이 한국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잘 들으세요. 그때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의 욕심을 알아채요. 청은 한국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고요. 우리는 늘 청나라한테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일본은 이 청나라를 좀 배제시키고 자기네가 조선을 꿀떡하려고 차지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에 두 나라가 점점점 이제 힘을 집어넣어서 압박을 가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는 와중에 이거 너무 우리가 위험해진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 때문에 결국은 청과 일본이 텐진 조약을 체결해서 일단 나갔어요. 자, 일단 두 나라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청과 일본이 워낙 지금은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부딪히기에는 서로 싸우기에는 아직은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군대를 뺐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게 돼요. 자, 동학농민운동은요. 왜 터지게 된 것이냐 하면 일단 신분제의 그런 압박들 아직까지도 이제 사회가 조금씩 근대화되긴 하지만 신분제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사또의 횡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단체에서 농민들과 힘을 합쳐 동학의 그 농민군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동학 농민군의 활동은요. 대개 어떤 것이 포인트냐면은 점점 근대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너무 신분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신분제 없앱시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땅이 없어요. 지배층들이 다 땅을 가져가가지고 우리 못 살겠어요. 땅 좀 주세요. 이런 것들을 말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우리 국가가 막을 만큼의 국력이 안 됐어요.
너무 동학이 활동을 크게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 조선이라는 왕조에서 우리 왕조가 이거를 정리를 못한 거죠. 수습을 못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명성황후께서 동학을 막지 못해서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청나라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 일본 군대와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결국 이 두 군대가 싸우죠. 한국에서요. 청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넣으니까 일본에서는 이 청나라가 한국을 영영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청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려고 청을 치죠. 결국 청일 전쟁이 터져요. 한국에서요. 자, 동학 노민운동 다 뭐가 나와요? 이걸 막지 못했던 우리 조정에서 청한테 부탁을 했다가 청군대 들어오고 일본 군대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청일 전쟁까지 나게 된 거죠.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농민군의 주장, 동학 농민군의 주장은 무엇이다? 여기는 노비문서 태워라. 아, 우리 지금요, 전국적으로 근대화 운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나름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데 왜 신분제는 폐지가 안 됩니까? 자, 노비문서 소각해 주세요. 이런 내용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학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피지배칭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가지 볼게요. 자, 서경으로 천도해라. 서경천도라고 하는 거는 요건 고려시대 묘청의 운동이고요. 별기군을 철폐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모곤란의 이야기예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입헌군주제를 시행해라.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독립협회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고요. 자, 그리고 고종폐하를 환궁하게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독립협회가 말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이해되셨죠? 쌤이 지금요, 동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그 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 이모군란, 갑신절명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청일전쟁까지를 흐름을 쫙 잡아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게 차이가 커요.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13번이에요. 아래 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아래 철도가 어디에 있어요? 부산에서 한성까지 경부선. 그 다음에 산성에서 의주까지 경의선이 있어요. 이 두 철도 모두 다 어떤 철도냐면은 일본이 세운 철도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는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와 빡치는데요. 자, 빡친단 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당시에 설치하게 됐던 모든 철도는요, 다 일본이 세워준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자기네가 철도를 세우고 그 철도를 통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물자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철도는 특히나 언제 나온 거냐면 일본이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러시아가 원래 나라가 이쪽에 있는데 이게 한국이면 이쪽에 러시아가 있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쪽에 여기 보시면 신의주 지나서 살짝 그려보자면 여기 랴오뚱 반도가 있잖아요. 이 랴오뚱 반도에 이 러시아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쪽에 있는 랴오뚱 반도를 차지하려고 하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 러시아가 지금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싸워요. 이게 바로 러일 전쟁이고요. 그 전쟁을 잘 하려고 하면 일본의 군수물자가 많이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러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경부선과 경의선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철도에 대한 것을 옳은 것은 러일 전쟁을 계기로 창설되었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는 다 누가 세워주게 됐다? 전부 다 일본이 세워준 것이다. 자, 그리고 특히나 경부선과 경의선은 누가 만든 것이다? 일본이 러일 전쟁하기 위해서 군수물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 다음 볼게요. 14번입니다. 자, 14번의 문제는요. 가해당하는 단체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요. 어떤 폭탄 투척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체를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포인트 잡을게요. 김원봉과 윤세주가 중심이 되어 만주에서 만든 비밀 결사 단체래요. 자, 이 단체는 주요 활동으로는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그리고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그리고 나석주의 동양주식회사 폭탄 투척 등이 있대요. 무시무시하죠. 자, 이 단체가 왜 이렇게 활동을 했냐면 이 김원봉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석주, 김상옥 등등등의 동지들과 함께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일본의 기관에다가 폭탄을 계속 던지면 언젠가는 일본 놈들이 무서워서 안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총 다 하면 13명, 단원이 모두 13명인데요. 이 단체는요. 1919년에 만들어져서 1945년에 해방이 될 때까지 일본에게 발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 단체는 그 26년의 기간 동안에 13명의 단원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배신하지 않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만큼의 아주 어마어마한 결속력을 가진 단체였어요. 여기서 활동하신 분들, 나석주, 김상옥, 김익상 등등의 분들은요, 모두 개인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혼자서 움직이면서 폭탄 던지시는 분들을요, 의사나 혹은 열사라고 하죠. 우리가 윤봉길 의사 또는 열사라고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런 의사와 열사로 된 이 단체 이름은 바로 의열단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중간에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이런 글이 있는데요. 김원봉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단원들을 보내서 폭탄을 투척하게 만들었는데 투척하러 가서 막 잡혀 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히려 그 폭탄 던지고 일본이 팡 터지고 그러면 기관이 터지고 그러면 당연히 일본에서는 무서워서 안 올 줄 알았는데 아니 한 놈 죽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자꾸 다른 놈들이 오는 거죠. 이걸 보고서 이때 김원봉이 답답해서요. 당시의 역사적인 석학이자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거의 천재예요. 이분은. 이분이 중국을 다 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기록을 찾아내신 분이거든요. 여튼 이 신철쌤을 찾아가서요. 독립운동의 방향을 물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때 신철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원봉아 너 그렇게 한 명, 2명 보내서 폭탄 던지는 거 가지고 안 돼. 오히려 그게 아니라 양병을 한 10만 명을 양성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군대를 만들어서 이 군대가 한꺼번에 일본에게 와 하고 이제 저항을 해야지. 군대가 한 10만 명이 한꺼번에 폭탄 와 던지면 일본 끝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깨작깨작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시면서 이제 전쟁으로 갈 것을 말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나중에 군대를 만들어요. 그 군대는 자 미리 적어 놓을게요. 이 군대는 조선 의용대라고 하는 군대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다? 의열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같이 가볼게요. 나머지 단체들 중에서 우리가 요 단체는 좀 알아야 되겠어요. 한인애국단. 자 이 단체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봉봉 브라더스. 쌤이 수업할 때 이렇게 말했죠. 자 이봉창. 자 이봉창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 이 두 분이 계신 곳이 바로 여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중요하죠. 한국광복군은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정식 부대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이에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총독부는 현재 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증산량보다 나간 양이 더 많습니다. 자, 총독부가 뭐를 만드는 것 같냐면 지금 뭔가 쌀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농가에게 뭔가 압박을 넣어서 증산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건데 자, 이건 바로 산미증식계획이에요. 정답을 바로 쌤이 띄울게요. 자, 산미증식계획은요.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쌀을 증산을 해라. 많이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이만큼만 가져가겠다. 라면서 이만큼 우리가 수탈해 갈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산할 때 비용이 들잖아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수리조합비. 물을 대야 되니까 농사 잘 지려면 물이 좀 더 잘 들어와야 되겠죠. 아니면 비료 같은 거, 비료 대금. 이런 거를 절대 지원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빚을 내가지고 이걸 쌀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증산된 양보다 가져가는 양, 수탈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워지게 됐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100가마 만들었는데 요즘엔 한 150가마 나와요. 근데 빼앗아가는 양이 50가마가 아니라 한 80가마, 90가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게 됐고 심지어 빚까지 졌기 때문에 이걸 갚지 못해서 만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도망가시는 분들 많았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증산량, 수탈량 나오면 아 이거는 20년대에 산미 증식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16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애국일 행사와 더불어서 매월 일정한 날에 열리는 애국 반상회도 모든 주민이 참가해야 됐대요. 자, 반상회는 줄칩니다. 궁성요배, 궁성요배, 묵도, 황국신민서사. 자, 지금 일본의 천황이 있는 곳에다가 그 궁성에 절을 하래요. 그리고 황국신민서사, 우리가 천황의 신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자꾸 읊으래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전쟁으로 떠나는 병사들을 환송한대요. 자, 거기다 학교 이름도 뭐라 그래요? 국민학교. 국민학교. 이거는 천황폐하 국가의 신하 백성 학교란 뜻이에요. 자, 이건 지금요, 1940년대. 주로 1930에서 40년대에 당한 이야기인데, 이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거든요. 중국과 일본이 싸워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봐도 인구가 어디가 훨씬 더 많아요? 중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한국의 군대들을 끌고 가죠. 자, 근데 그 군인들이 총을 받았어요. 일본에게 총을 받아서 중국과 싸워야 돼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공격할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잖아요. 우리를 식민 지배한 게 일본이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저항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성을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너네 조선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봤을 때 조선 사람이 아니야. 우리 일본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민족성 자체를 말살시키는 통치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2번. 민족 말살 통치는 지금 뭐 하니까? 전쟁하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쌀을 되게 많이 가져가요. 쌀도 많이 가져가고 이때 놋그릇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가져가거든요.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시대가 맞지 않고요. 민족 말살 통치기에는 창씨개명, 황국신민서사 암송, 궁성요배, 또 신사참배, 국민학교, 그리고 국가총동원령 하나 더 써볼게요. 자, 국가총동원령 이런 것도 있다. 우리를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징병, 징용, 위안부 다 모두 다 3, 40년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7번 가볼게요. 자, 밑줄 친 학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단체는요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왜냐면은 이 단체가 조선어학회라는 단체예요. 조선어학회. 우리나라 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학회를 만들게 됐는데 이 학회는요 말 모의 작업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다가 이제 우리가 자꾸 일본 말을 써야 되다 보니까 한국말을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말 단어들 중에서 아는 단어, 좋은 단어가 있으면 다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되게 많은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하고 그다음 그 뜻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는데 편찬하는 그런 과정에 잡혀가서 결국은 중간에 이 단체가 와해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그 단체가 그 단체가 빼앗겼던 일본에 뺏겼던 그 사전 원고 있죠. 우리말 큰 사전 원고 요거를 나중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되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도망을 칠 때 우리말 큰 사전 원고를요 서울역에 있는 서울역 기차역에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찾게 되면서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사전이 나왔거든요. 여튼간에 자, 그럼 이 학회는 어떤 것이다? 조선어학회다.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이거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안 됐고 이 당시엔 안 됐죠. 나중에 완성된 것이고 이렇게 한글 맞춤법 통일안,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이런 걸 다 만든 게 조선어학회 써보세요.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단체다. 이거를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됐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8번 가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현대 파트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의 모습들인데요. 자, 이 정부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요즘에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말이 많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제가 되게 많이 이제 설계됐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가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주로 외국에서 들여왔다.
한일협정, 경제개발에 돈이 필요하니까 한일협정을 체결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들여왔으며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면서 베트남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자, 그리고 또한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것도 이때다. 자, 여러분, 박정희 정부 시절, 자, 지금은 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에 해당하는 이 설명이에요. 박정희 정부는요,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종잣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큰 돈을 몰라 그러면 좀 씨앗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위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했던 게 있으니까 이 돈으로 배상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던 그 회담이 바로 협정이 바로 한일협정이에요. 이때 반대가 엄청났죠. 우리는 돈 같은 거 바라지 않는다. 일본이 진심 어린 사죄, 일본이 패망하는 것을 바라지 이런 거 안 바란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제 스타일대로 확 밀고 나가서 일본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에도 파병해서 우리 군인들의 생명 수당을 경제 발전에 썼고요. 이것이 꽤나 우리가 또 베트남 특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꽤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어요. 자, 그리고 혹시 영화 중에 국제시장 본 사람이 있다면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보면 그 주인공들이 독일에 가잖아요. 독일에 가서 외화벌이 하는 거죠. 이렇게 경제 발전 많이 시켰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독재를 하게 되면서 많이 평가가 나빠지게 됐지만 여튼 이 당시에 경제상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그러면 바로 이걸 골라야죠.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4차에 걸쳐 실시했어요. 1차, 2차 경제개발 계획은 경공업 위주로 그래서 되게 뭐 가방, 가발, 신발 이런 거 만드는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그런 산업을 발전시켰고요. 나중에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은 석유, 철강, 조선 이런 식으로 중화공업을 많이 발전시켰기 때문에 경제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60년대, 70년대 거의 한 20년 기간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서 힘을 잡아서 독재로 정권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경제 발전을 노력을 기울였었죠. 여튼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를 봐야 되겠는데 자, 금융실명제가 단행되었습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고요. 미국 공출 여러분 공출금 이건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이건 안 돼요. 일제시대. 그리고 삼백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삼백산업은요. 우리가 6.25를 겪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못 살 때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에다가 면화죠. 면화 그리고 설탕, 밀 같은 걸 우리나라에 공짜로 원조해 줬어요. 그때 이것을 받아가지고 면화를 잘 가공해서 양복으로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이제 그때 양복을 팔았던 그 회사가 바로 제일모직인데 그 제일모직이 지금이 삼성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공짜로 주었던 뭐 밀이나 설탕 같은 것들 이런 걸 또 잘 갈아서 포장지에 넣어가지고 팔았거든요. 그때 이걸 판 회사가 바로 제일제당인데 그 회사가 지금의 CJ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설탕이나 밀가루나 면처럼 하얀 것들, 하얀 산업이 많이 발전한 시기는 이승만 정부 시기를 말하고요. 자, 그리고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자, 달러나 유가나 금리가 쌓이면 경제가 되게 호황이 되겠죠. 많은 것이 저렴하니까. 이거는 전두환 정권 시절의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일부러요. 현대파트에 등장할 만한 경제에 대한 건 선택지에 다 집어넣었어요. 요것이 언젠지 알면 아마 경제 문제 다 풀릴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19번이에요. 자, 이 정부는 이게 나왔어요. 힌트가 또 금융실명제래요. 금융실명제 누가 한 거라 그랬죠? 여기 안 좋네요. 김영삼 그죠? 자,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경제를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통장에 이름이 요즘엔 실명이 쓰였지만 그때는 뭐 커플 여행 뭐 이래요. 통장 이름이 열어봤는데 뭐 비자금 3억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자금이 검은 돈이 되게 흐를 때 이제 실명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터서 이걸 쓰다 보니까는 요게 검은 돈을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자, 가명 계좌를 실명 계좌로 바꾸는 거를 단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되게 많이 경제가 투명해졌죠. 처음엔 우려가 많았다 그래요. 금융시장이 좀 위축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이때가 모두 김영삼 정권 시절이에요. 김영삼 정부는요.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던 사람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거든요. 노태우 대통령 바로 다음에 이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거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죠?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0번. 다음 선언과 연관된 통일 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평가원 문제가 나오면요. 반드시 현대 파트에서는 3개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3개의 문제. 현대 파트는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정리해 줄 건데요. 이거를 듣고 마지막 문제 들으세요. 자, 시험 문제에 한국사에서 현대가 나온다. 현대 파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다음이거든요. 현대 파트의 출제 경향. 이거 여러분 공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세요. 어떤 게 나오나. 첫 번째는 통일한 직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한 3문제 나온다 쳤을 때 조금 나오면 3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볼게요.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주제는요. 해방한 직후이기 때문에 우선 뭐 모스크바 삼상회의나 찬탁 반탁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재헌국회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자 광복 직후의 단체, 광복 직후의 상황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50총선거 하게 되는 거 있죠. 50총선거 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50총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게 되었던 재헌국회 활동이나 아니면은 6.25가 나와요. 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주제에서 지금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야 되나요? 네. 여긴 여러분 4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건데 아마도 여러분들은요. 요거는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 직후의 복잡한 상황만 알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 발전이에요. 민주주의 실현이 있었죠. 그죠? 독재자가 3명이나 나오니까. 그 실현과 발전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게 나왔냐면은 4.19, 5.18 아니면은 6월 민주항쟁 이런 게 나와요. 3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그다음 마지막은 이거예요. 경제발전. 우리가 경제발전 많이 했잖아요. 아까 방금 박정희 대통령 나왔던 것처럼 경제발전이 나오거나 아니면 통일 문제가 나와요. 쌤은 이번 모의고사에서 일부러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을 많이들 다뤘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낸 거예요. 2개를 다. 자 그러면은 요거 중에 하나가 요거 중에서 다들 첫 번째 주제 요거 중에 하나, 두 번째 이거 중에 하나, 세 번째 이거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온다. 알겠죠? 그럼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통일 논의는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의 마지막 통일 논의인데 요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 통일 논의예요. 자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정상회담. 남북 뭐라고요? 정상회담. 답을 미리 찍을게요. 정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정상이라고 안 해요. 우리나라 최고 자리에 있는 김대중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정일 둘이 만나서 논의를 한 거죠.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시면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이 어떠하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남측은 연합제안이라고 하는 걸 추구한대요. 마치 유럽에서요. 유럽이 EU가 있죠. 유럽은 나라가 여러 개지만 연합으로 묶여 있어요. 이걸 한국은 추구해요. 자, 근데 북한에서는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추구해요. 이게 뭐냐면 낮은 단계 연방제안. 이거는 미국은 주가 여러 개지만 다 그 주마다 특징이 있죠. 하지만 하나의 나라예요. 이게 연방이에요. 이런 것 같은 체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보니까 공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하겠다고 한 정부가 바로 김대중 정부인데요. 약간 최근의 경향을 좀 얹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정부를 이어받는 정부잖아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정부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요 정책을 인정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교과서에 이게 만약 써 있다고 해서 그 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이걸 쫓아가질 않았어요. 이건 그 전에 정부가 한 거고 우린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는데 다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북한이 동의한다고 하면 핵을 포기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6월 모의고사가 치러지게 될 텐데 우선 시험 잘 보시고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수능 보기 전에 한 번쯤은 전체 범위 돌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높아심에 걱정이 되는 게요. 이번에 바뀐 정부는 국사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조금 더 깊이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수고 많았고요.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하세요.